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은 FA-52렉대를 도입했습니다. 2. 인도네시아의 치명적 실수. 3. 아라비아 왕세자의 충격적인 진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군수무기가 다시 한번 역대급 대박을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FA-50 때문인데 전 세계가 이에 환호하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언론에 보도된 폴란드 수출 소식이 타진되자마자 이집트, 필리핀,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FA-50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무려 130대의 FA-50이 수출될 것입니다. 더욱이 말레이시아와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54대의 추가 물량이 확보되면 최대 200대까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FA-50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긍정적인 점입니다. 현재 경공접기 시장에서 FA-50은 매우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소식을 전해드리면 분명 어떤 분은 군뽕이라고 비하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는 분명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8월 12일 서해 해상에서 F4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훈련 도중 기체 이상으로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우리 공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올해 1월 심서령처럼 몇 명이 더 목숨을 잃어야 할지 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에서 구형 전투기 조기 퇴역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공군은 가장 먼저 FA-50 20대를 조기 생산해 급한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 물량을 먼저 국내에 돌리면 수출 물량을 채우기에 벅차다는 것인데요. 즉 생산 라인이 모자라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라인을 늘려 추가 생산분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산 라인 확충이 불안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생산 라인을 늘렸다가 제작사인 카이가 설비 확충으로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항공기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FA-50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미국의 T-7A 레드호크가 또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공장 파업, 사업 지원으로 제조단까지 상승하자 보도만 참아왔던 미 공군 관계자들이 상당히 격노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사기 싫었는데 이제는 정말 짜증이 난다는 반응인데요. 이에 따라 미 공군이 전술훈련기 사업에서 T-7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훈련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한국의 T-50A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세계 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거 쓸데없이 비싸고 애매한 성능의 T-50은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던 게 불과 수년 전이라는 것을 떠올려보면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그만큼 대한민국의 FA-50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박이 난 FA-50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9월 카이에 충격적인 비보가 날마들었습니다. 미 공군이 수백 대의 고등훈련기를 새로 도입하는 초대형 사업 PX 프로젝트에서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T-50A가 미 보밍사와 사부가 내세운 T-7A 레드호크에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에 T-50A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이들이 탄식했습니다. 비록 미 의회가 보잉의 편을 들었다지만 성능으로 보면 T-50A가 T-7A보다 차기 고등훈련기에 더 적합했기 때문에 아쉽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이나 조롱도 많았습니다. 사실 T-50은 개발 과정에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게 한 설계 때문인데요. 훈련기를 만들라고 했더니 한국이 로키드 마틴에 속아 이도 저도 아닌 고가의 항공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마주 많았습니다. 사실 한국은 로키드 마틴과 PX 사업을 추진할 때 세계 최고의 훈련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성비를 앞세운 T-7에 패하면서 T-50 공훈운자들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훈련기 시장에서는 M346과 L-15, T-50의 경공접기 버전인 FA-50이 담당하는 경공격기 시장에서는
JF17, 그리펜 NG, 테자스 등 쟁쟁한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 이제 T50은 더 이상 수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논평을 내놓는 이들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T50의 경쟁자라고 지목됐던 항공기들이 하나둘 결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기니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중국산 전투기는 중국산답게 뻥 스펙이 드러났고 인도 테자스는 결함투성이로 날아다니는 반짝이었습니다. 그리고 M346은 생각보다 성능이 부족했고 그리펜은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F-16V나 F-35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타기 전에 거쳐가는 훈련기이자 초기 전투 임무에서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경공격기라는 위치를 가진 T-50, FA-50을 이길 항공기가 한 대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결과 2022년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FA-50을 사겠다며 앞다퉈 돈다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48대 도입을 선언하자마자 이집트에서도 FA-50 100대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나온 게 컸는데요. 현재 이집트에서는 구형 미라지 전투기와 구식 훈련기를 대체할 항공기로 FA-50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라크에 판매한 T-50IQ가 무수한 가동률을 보인데다 필리핀에서는 FA-50PH가 실전에서 성과를 거뒀고 K9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믿을 만한 거래 상대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FA-50의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T-50, FA-50을 살지 말지 고민하던 나라들도 구매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순번이 밀려 전투기를 제때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허겁지겁 사업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8월 중으로 FA-56대 도입을 확정 지을 것을 결론 내렸고 필리핀에서는 필리핀군이 다목적 전투기 사업으로 도입할 신형 전투기 24대를 FA-50 블록 20으로 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아일랜드 공군에서도 명국에게 국가 안보를 계속 맡길 게 아니라면 첨단 전투기 중 가성비가 가장 탁월한 FA-50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나라가 FA-50을 산다면 수주량이 무려 200대에 달합니다. 여태껏 생산된 T-50 계열기가 200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T-50 400대 생산비라는 대성과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기존 FA-50이 아니라 FA-50의 개량형민 블록 20을 사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만약 블록 20이 제때 완성되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모든 계약이 순식간에 파토나는 참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카이 측에서 블록 20의 조기 개발을 위해 대대적인 TF팀까지 꾸릴 예정인데요. 지난 8월 8일 카이는 자사의 웹진을 통해 FA-50 블록 20의 진척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연료 탱크 용량을 기존의 2배인 300갤런으로 늘리고 후방석과 후방동체에 연료 탱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동체 설계를 바꾸지 않고 비약적인 항속거리 증가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전 장비가 개선됩니다. 기존의 FA-50은 훈련기 사양을 겨우 넘나드는 수준의 대전자전 능력도 없는 구식 항전을 탑재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량을 통해 첨단 항전 장비로 개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무 컴퓨터의 국산화, 조종실 개조입니다. 특히 조종석의 변화가 엄청난데요. KF-21, F-35처럼 복잡한 계기판을 대형 디스플레이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정비성과 유지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항공 계기판에 쓰이는 부품은 작은 스위치 하나조차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실수로 건드려도 쉽게 오작동하지 않고 일단 사용하면 100% 제 성능을 내야 하다 보니 비싼 부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품을 디스플레이로 대체하면 비싼 부품을 쓰지 않아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공간 활용도가 아주 좋아집니다. 카이는 여기에 조종성 향상을 위해 신형 HMD를 추가할 계획인데요. HMD는 F-35에 쓰이는 디스플레이로 현존 최상급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경공격기 중에서는 최상의 조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이리스-T,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등의 첨단 5세대 적외선 미사일 중 하나 또는 다수가 통합되어 공대공 교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레이더 역시 이사로 교체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다른 전투기라 봐도 무방한데요. 게다가 놀랍게도 이미 사전 준비도 끝난 것 같습니다. 기존 FA-50 12대를 도입한 뒤 이후 블록 24양을 도입한다는 폴란드 측의 발표로 보아 늦어도 2020년대 중후반에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므로 블록 20의 개발이 지연되어 수출이 막힐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최근 발생한 F4 추락 사고입니다. 지난 12일 수원 비행장에서 이륙한 F4 팬텀 1대가 서해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했습니다. 지난 1월 F5 추락으로 심소령이 순직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공군 지휘부는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 봐도 F4와 F5의 조기 퇴역을 더 서둘러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대체할 전투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공군은 2025년 이전까지 F4와 F5를 조기 퇴역시키고 그 공대글 FA-50 20대 신속 도입, 이후 F-35 20대 추가 도입, 그리고 KF-21 20대 조기 도입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우선 FA-50 20대로 급한 불을 끄고 이어서 F-35로 여유를 마련한 뒤 KF-21로 구멍을 완전히 메꾸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이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2025년이 아니라 당장 F4와 F5의 조기 퇴역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전투기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FA-50을 생산할 생산 라인이 없습니다. 현재 카이의 T-50 계열기 생산 라인은 단 둘뿐입니다. 여기에서는 2대 생산이 한계입니다. 이 정도로는 이번에 터진 국내 물량을 메꾸기도 버거운데요. 그래서 이참에 생산 라인을 크게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1에서 2개 추가해 구형 전투기의 조기 퇴역분을 빠르게 메꾸고 수출도 빨리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꽤 그럴듯한 주장인데요.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군은 이번에 긴급 도입분을 제외하면 앞으로 KF-21 보람의 도입에 집중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수출 중 상당수는 아직 논의 중인데 만약 수출이 실패하면 늘린 생산 라인은 짐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8년 T-50A를 꺾고 TX 프로그램의 도입 대상으로 선정된 T-7A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서 미 공군과 미 해군이 한국의 T-50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잉은 미 공군의 T-7A를 올해 안에 개발하고 2024년부터 양산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024년까지 개발을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많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현재 보잉사가 대대적인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T7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 현재까지 올해 추가된 비용만 3억 6,700만 달러, 우리 돈 약 4,800억 원에 달합니다. 아직 한 해가 가려면 4개월이 더 남았다는 걸 고려하면 올 한 해만 6천부터 7천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T-50A의 반값이라던 T7 가격이 T-50을 넘을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미 공군은 격분 중입니다. 안 그래도 보잉이 최근 내놓은 F-15EX, MQ-25, KC-46 등이 유지비 폭등으로 미 공군을 괴롭히고 있는데 보잉이 호언장담하던 T7까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 공군에서는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 S를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 사업은 우리 군의 타-50에 해당하는 전술인문기를 100대 이상 신규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이 S 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보잉이 따낸 TX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T7의 도입을 우회적으로 취소하고 우수하고 검증된 훈련기인 한국의 T50을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잉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미 공군의 최종 결정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T7 사업이 계속 흔들린다면 미 공군이 한국의 훈련기 100대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업이 성공할 경우 T50의 총 생산량은 600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이 더해진다면 그 규모가 무려 800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T50 1000대 판매 및 수출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대한민국이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돈도 안 내면서 밥 달라고 찡찡대더니 이제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인이가 하는 행태가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타이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다 내지 않으면 절대로 시제기를 넘겨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히자 KF-21로 헛꿈꾸던 인니에서 당황해 예상 밖의 행위에 나섰습니다. 바로 KF-21의 소재 공급을 차단한 것인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도 참가하는 연합훈련에 북한군을 초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까지 저지르며 한국을 도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들이 더 이상 금속이 필요하지 않은 신소재를 개발해내 인도네시아의 방해가 헛수고가 돼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KF-21에 도입된 신기술은 미국 최강의 전투기 F-22에 적용된 것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되는 보크사이트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국내 보크사이트 가공, 정제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는 광물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보크사이트 매장량 5위의 국가로 수출의 기준으로는 세계 2위에 올라 있을 만큼 많은 양의 보크사이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첨단 산업 구조를 뒷받침하는 현대 문명에 있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금속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알루미늄 합금은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 항공기 동체의 주 재료로 사용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도네시아는 KF-21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한국이 생산하는 걸 막겠다고 알루미늄 원자재의 수출을 금지시켜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의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낙후된 산업구조상 자원 수출이 전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된 보크사이트기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전량 수출되어 인도네시아 산업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그럴듯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뜻대로 돌아가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니켈 수출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효과가 있어 해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산업 투자를 늘렸고 이후 니켈을 제품 형태로만 수출하여 수출액도 20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니켈과는 전혀 경우가 다른데요. 니켈은 채굴되는 곳이 매우 적고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기에 기존 니켈 생산국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지구의 지각 구성 원소 가운데 철보다 많을 정도로 흔한 금속입니다. 즉 알루미늄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의 대체재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의 보크사이트 재련소가 있기에 불과해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알루미늄 산업 기반이 마련될 쯤이면 기존 고객들은 이미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낸 지 오래일 것입니다. 또한 EU에서 인도네시아의 광물 수출 제한 조치를 두고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제소되었는데 WTO에서도 EU에 손을 들어주며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한국과 함께 북한을 초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안타라는 인도네시아 해군이 내년 6월 진행할 다국적 연합훈련에 47개국을 초청했고 그중 북한과 한국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데니 프라세트 제독은 북한과 한국을 같이 초청한다면서 비록 한국과 북한의 갈등이 심하지만 아직 어떤 문제에도 직면하지 않았다고 말해
어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사 무기들이 공개될 연합훈련에 적성국을 초청하는 행위는 명백히 한국에 대한 도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 마냥 설치는 모습이 가소롭기 그지없어 보이는데요. 막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수출 동제에 거의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을 통해 원자재 수입을 한 곳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한국은 원자재 수입 창구를 다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덕분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향하는 보크사이트 수출을 끊는다고 해도 부족한 물량을 보충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카이에서는 KF-21의 주재료로 알루미늄이 아닌 신소재를 적용하고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방해는 혼자만의 삽질에 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이에서는 탄소섬유 복합재 신기술을 통해 KF-21의 동체, 주입 등 대형 부품을 금속재가 아닌 복합재로 제작하여 더욱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레이더 피탄율이 낮은 궁극의 스텔스기에 다가서기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복합 소재는 비금속 소재이면서도 강철의 수배에 달하는 강성과 가벼운 무게, 레이더파에 대해 낮은 반사율을 가지고 있어 알루미늄 합금을 대체할 차세대 항공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4세대 전투기 F-16은 복합재 사용 비율이 10%에 불과했지만 F-22는 26%, F-35는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T-50 고등훈련기의 복합재 소재를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항공 복합재 설계 및 성형 기술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KF-21의 복합재 비율은 20%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복합재 소재 개발은 미국 F-35 전투기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하는 꼴이 딱 그렇습니다. KF-X 사업이 가장 힘들던 시기에 뒤통수를 때려놓고는 사업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한국에서 찾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간을 보는 사이 새로운 파트너들이 한국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로 급부상한 폴란드가 한국의 KF-21 사업에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최근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PGZ의 회장이 직접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다. 한국에서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KF-21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인도네시아와 매우 비교되는 사업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의별 핑계를 대며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폴란드는 지난 30일 계약금의 30%인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 계약의 선수금이 10% 정도의 그마저도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데 폴란드는 한국이 보여준 배송 속도에 감탄하여 무기 대금을 일시불로 질러버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카이에서도 폴란드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향후 KF-21의 개량 사업에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서도 KF-X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의 항공우주기술 회사인 SDT 스페이스 디펜스 테크놀로지에서 KF-21의 양산 과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SDT에서는 KF-21에 내장된 시뮬레이션 데이터 링크 체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에서 SDT를 하청업체로 계약을 맺었고 향후 양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소식에 튀르키예에서도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드렸었는데요. 실상은 정치인들의 실적 부풀리기용으로 겁겁대기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종이 비행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SDT 역시 튀르키예 TFX 사업의 핵심 협력업체였는데 본국의 프로젝트에 이미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빠르게 한국으로 줄을 갈아타려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람과는 달리 KF-21 개발은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KF-21 시제기가 시속 1000km의 암속으로 비행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시험 비행을 거치며 KF-21의 비행 속도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 음속 도달까지 단 한 발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소재 도입과 함께 KF21의 국산화율도 점점 퍼센티지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은 65%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1호기 기준으로 현재 시제 6호기까지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국산화 비율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산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나머지 30%는 KF21의 엔진이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KF21 엔진의 국산화 비율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T50 고등훈련기의 엔진 국산화율이 35%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놀랄만한 국산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엔진 국산화 비율까지 포함시킨다면 KF21의 국산화 비율은 9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무인기용 엔진 개발을 통해 고도의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노하우를 쌓는 중이며 KF21 보라매에 탑재된 APU, 보조 동력 장치 엔진을 독자 개발해 현재 비행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은 향후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최근 공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에서도 첨단 항공 가스터빈 엔진 부품이 포함되어 정부 차원에서 엔진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행태가 한국보다는 자국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질질 끌수록 손해를 보는 건 인도네시아이니 우리는 마음 편히 먹고 비상할 보라매를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동맹국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우선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반도체 정치화는 세용지마라며 이런 반도체의 정치화가 확대되며 정치적 속성의 강화를 띨수록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호재라는 소식을 WSJ가 분석하며 보도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으로 고유가 현상을 잡기 위해 인권 문제까지 눈감아주며 방문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에너지 무기화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이며 바이든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보였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미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등 일화의 세부 시행령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중간선거 등으로 당장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이 약속한 정부 간 협의, 공식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행령의 한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 자료를 통해 국세청과 함께 일화의 주요 기후청정에너지 세금 인센티브 시행에 대해 오는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 6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소비자 차량 신용 항목이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지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항목에서 한국산 차별의 핵심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 관련 최종 조립 북미 등 정의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핵심 광물 가치와 비중 계산, 핵심 광물 채굴, 가공지역 판단 시 고려 요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자료에서 재무부는 법 시행령 마련 원칙으로 강한 대중적 관여, 명확성 및 확실성, 건전한 관리를 꼽기도 했는데요. 연말까지 이와 관련 시행령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향후 몇 주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이라 시행 관련 책임을 이행할 준비가 됐으며 법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 및 대중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이라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현재 미국 측과 진행 중인 양자 협의체 외에 의견 수렴 정차로도 이라 내 문제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아직 공식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역시 관련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차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최근 미중 간 반도체 정치화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안보 강화 움직임을 보이며 반도체의 정치화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정치적 속성의 강화가 삼성전자에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만의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과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 속에서 삼성전자의 미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는 고난 이후 미래를 준비할 장기 전략으로 WSJ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시장의 몰락이 뚜렷했고 삼성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2021년 초 이후 가치의 약 40%를 잃어 거의 3천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회사의 주요 수익인 메모리 칩의 수요 감소와 높은 재고는 현재 삼성의 삶을 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 추적 업체인 트렌드포스는 스토리지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 유형인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전분기에 13에서 18% 하락한 후 4분기에 15에서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에 따르면 삼성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현재의 불황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와 경쟁하기 위해 2027년까지 첨단 칩 생산 능력을 3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가장 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과 TSMC뿐입니다.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몇 세대 뒤처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디램 시장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의 추격도 거셉니다. 마이크론은 미 뉴욕주에 1,000억 달러를 투입해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점유율 변화도 예상됩니다. 지난해엔 세계 최초로 10나노미터급 4세대 1A 디램을 공개했고 지난 5월엔 5세대 디램 제품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WSJ는 최근 심성 파운드리 포럼 SFF에서 삼성이 대만의 TSMC와 경쟁하기 위해 2027년까지 파운드리 생산 역량을 3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는 풍부한 보유 현금과 기술 리더십을 고려할 때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 의존에서 탈피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공포를 활용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별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로드맵을 보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3개월 앞서 3나노미터 공정을 양성 중이고 이 기세로 2025년에는 2나노미터를 2027년에는 1.4나노미터 공정을 양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수율 문제를 꾸준히 개선해 3나노미터의 경우 업계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에선 기술 경쟁 못지않게 고객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TSMC와 차이를 좁혔지만 고객 확보 측면에선 뒤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올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가 53.4%, 심성전자가 16.5%입니다. 20%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은데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셀퍼스트라는 새로운 전략을 내놨습니다. 기존엔 주문을 받고 생산시설을 지었다면 앞으로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시설을 먼저 짓고 주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다양한 고객을 확보해 현재 파운드리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모바일 칩 비중을 2027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고 HPC 고성능 컴퓨팅, 대형 클라우드, 차량용 반도체와 5G, 사물 인터넷 등 고성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2027년에는 2019년 대비 고객사를 5배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사와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계획으로 이날 행사엔 퀄컴의 최고 기술 책임자와 테슬라의 공급망 담당 부사장이 등장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들 회사 간 탄탄한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짐 탐슨 퀄컴 최고 기술 책임자는 퀄컴과 삼성 파운드리와 파트너십은 15년간 지속됐으며 삼성이 선진 미세 공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미래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일합법은 걸림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미국 재무부가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고 한국차 차별을 해소해 바이든의 입지도 더욱 탄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와 러시아가 역대급 감산 카드를 꺼내며 바이든은 곤혹에 빠졌습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비오펙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 감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하는 유가를 떠받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최근 진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다시 치솟아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WSJ 등 외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2020년 3월 후 첫 대면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국제 유가는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47달러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 패디의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와 달러 강세로 7월 배럴당 100달러 선이 깨지며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 한 번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밟은 지난달에는 1월 이후 처음으로 80달러 선으로 밀렸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으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한편 앞서 골드만삭스는 대규모 감산이 이뤄지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가 강세가 이어지면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나라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이날 감산 소식에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장 초반 서부 텍사스 원 WTI 11월 물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대규모 원유 감산 카드를 꺼낸 것은 국제 유가가 맥을 못 추고 있어서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 배럴당 122달러를 넘던 WTI는 4일 기준 고점 대비 29% 추락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123달러를 불던 6월 고점보다는 여전히 26% 낮습니다. EU가 도입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등 다른 변수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결정한 감산 규모 200만 배럴은 하루 세계 원유 공급량의 2% 수준입니다. 애초 전망됐던 50만에서 150만 배럴에서 규모가 확 커진 것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의 두 주축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펙 플러스 결정과 반대로 사우디가 원유 생산량을 추가로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RBC 캐피털 마켓은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줄여 오펙 플러스의 감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전망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업적으로 선전하는 자국 내 휘발유 가격 안정세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원유 감산은 경제 펀더멘털 기초 체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바이든 중동 순방 당시 사우디와 미국 간 증산 논의는 없었으며 바이든의 중동 순방은 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떨어졌던 바이든의 지지율은 일화 발표 후 소폭 상승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다시금 떨어진 후 회복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오펙 플러스의 발표로 다시 한번 위태해진 것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오펙 플러스의 근시안적인 감산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히며 다음 달에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라 세부 규정을 만드는 등 한국 기업을 다시 붙잡기 위해 친서까지 보내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